자, 페이지 18쪽, 19쪽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화학의 언어 파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했었던 내용이 바로 연소 분석 실험 장치. 그죠?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각각의 물질들의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몇 번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실험식을 만드는 과정은 매번 문제에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귀찮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태해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큰일 나겠죠. 맞지? 자, 지난 시간에 아마 페이지 18쪽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 살펴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실험식이 대충 어떻게 꾸며진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페이지 19쪽으로 넘어가셔서 기출문제 다시 보기를 통해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쪽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물질 X의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밝혀준 게 이 X라고 하는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가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이다. 이것을 보여줬죠. 그지? 문제는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진 시료를 사용하든 아니면 저 세 가지가 되어 있는 시료를 사용하든 두 가지의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장치에 물질 X 46mg을 넣고 탄소를 충분히 공급시키면서 완전 연소를 시킬 겁니다. 자, 우리에게 알려준 조건, 얘를 얼마 사용한다? 46mg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반응 후 A관과 B관의 증가한 질량을 각각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항상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각 이산화탄소와 물을 A관 또는 B관에다가 흡수를 시켜서 그 증가한 질량으로 생성된 질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 시료 집어넣고요. 연소를 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두 개의 관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때 이 관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A관에서는 물을 흡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친절하네요. 우리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지? 이때 A관이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관 같은 경우에는 뭘 흡수해요?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B관에는 염기성 물질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산화나트륨 아니면 또 잘 나오는 게 수산화칼륨 같은 것들도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두 관의 위치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는 특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기로 들어가는 공기는 건조 공기여야 되죠. 그래서 실험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앞쪽에다가 염화칼슘관을 한 번 더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 A관에서 증가한 질량이 얼마다? 54mg입니다. 그리고 이때 B관에서 증가한 질량이 88mg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료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험식을 따져야 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차례차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먼저 증가한 A관의 질량에서 우리는 물의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물의 질량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소의 질량을 찾아야 되는 거죠. 수소의 질량. 따라서 물의 질량에서 수소의 질량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질량 백분율입니다. 맞죠? 전체 물에서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지금 현재 물의 질량이 54mg니까요. 여기에다가 결과적으로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곱해줄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식량만 알면 되는 거죠. 전체 물의 화학식량 18 중에서 그지? 수소 1자리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그래서 18분의 1을 곱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수소의 질량이 될 겁니다. 9분의 1이니까요. 9, 6에 54, 6mg만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의 질량이죠. 맞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뭘 또 찾아야 돼?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탄소 질량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88mg 중에서 결과적으로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백분율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44. 그리고 탄소의 화학식량 12가 될 테니까요. 여기다가 44분의 12를 곱해주게 되면은 24mg만큼이 탄소의 질량이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필요한 게 탄소 질량이겠죠. 이제 그럼 산소 질량은 전체 시료 46mg 속에, 그지? 46mg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 탄소와 수소의 질량, 즉 24 플러스 6을 빼주면 되겠네요. 맞지? 그럼 얼마 나와? 16mg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시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들을 확인했어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우리는 수소의 질량을 통해서 수소의 몰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탄소의 질량으로 탄소의 몰수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소의 질량을 통해서 탄소의 몰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지?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수소의 질량으로부터 수소의 몰수를 찾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수소의 몰수는 전체 화학식량이 1이니까 1분의 6 해주면 되겠죠? 원래대로라면요, 단위가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그램 단위로 환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대적인 몰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냥 6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12로 24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얼마 나와? 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16분의 16이니까 얼마 나와? 1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각각 총 46mg 속에는, 원래 밀리그램이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간 46 안에는 수소 6몰, 탄소 2몰, 산소 1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실험식을 보면 되는 거죠. 이때 실험식은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쓸 건데 이때 각각의 몰수를 제대로 적어보면 2, 6,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원소들의 종류와 함께 그 개수를 가장 간단한 식으로 정수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2, 6, 1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험식 탄소가 2개, 수소 6개, 산소가 하나가 들어있는 이런 것이 실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식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분자식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분자량을 알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자료로는 우리가 분자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단순히 실험식량, 예를 들어 24에다가 6 더하고 16 더한 거, 그럼 얼마 나오는 거냐? 46 나오는 건가? 이만큼이 결과적으로 실험식 양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부터 분자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자식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 그것까지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물질 X 46mg 소 중에 수소 원자의 질량은 A관의 증가한 질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A관을 통해서 뭘 확인했습니까? 수소 질량 확인했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물질 X 46mg 소 탄소 원자의 몰수는 B관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같다. 자, 이번에는 몰수를 물어봤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나왔는지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한 분자당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88mg이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의 몰수 중에서 탄소의 몰수만 본다면 이산화탄소의 몰수와 탄소의 몰수는 서로 같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디귿의 실험식은 C2H6O이다. 맞는 말이죠. 이제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댓글. 자, 계속 이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5번째 화학 반응식과 약적 관계 부분이 나왔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화학 반응식이 뭐다?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화학식과 기호를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상태나 또는 그 종류나 또는 상태 또는 만들어지는 개수비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화학 반응식이죠. 그러면서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이 생성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적어 주실 거고, 화학 반응식을 적기 위해서 물질의 화학식 알아야 되고요. 그 화학식의 앞에 개수를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지? 자, 그래서 뒤쪽에 어떤 예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정 개수법입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기본 원칙은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각각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절대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 맞지? 그게 바로 기본 원칙인 거죠. 원자가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 그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일단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본다면은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적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는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반응물로 메테인 CH4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사용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적어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출 때 미정계수법은 아무 물질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들, 아무거나 기준이 되는 물질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메테인을 1로 잡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메테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몇 개? 1개. 그렇다면 생성물 중에 탄소 쓰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 만들어진다? 1개. 수소가 4개니까 결과적으로 수소를 사용하는 물은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그럼 여기서 필요한 산소 원자수는 2개, 1개씩 2개, 총 4개니까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정 개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또 다른 예로 C2H 뭘로 할까? C2H6 에테인 자, 이물질의 한번 연소 반응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연소가 돼도 결과적으로 탄소랑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랬을 때 역시 미정계수법으로 C2H6 앞에다가 개수 1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만들어져? 2개. 몇 개 만들어집니까? 3개가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산소 원자수를 보는 거죠? 2개씩 2개니까 4개. 1개씩 3개니까 총 7개. 그러면 O2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2분의 7이 있어야 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선생님 저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선생님 분수꼴 안 적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분수꼴로 적든 정수화시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2 C2H6 플러스 7 O2가 4 CO2 플러스 6 H2O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근데 꼭 개수에 분수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다뤄지는 화학 반응식들은요, 아마도 앞에 분수꼴이 붙는 경우는 찾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바꿔서 이제 문제를 내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논술 문제 같은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분수꼴로도 잘 표현을 해줘요. 근데 분수꼴로 표현해줬을 때, 분수꼴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사실 이 1단원에서 참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몰수 같은 것들, 그지? 그리고 예를 들어 화학식 같은 경우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원자량이랄지 분자량이랄지 뭐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식 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봤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1단원의 핵심은 지금부터 나오는 양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관계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고 거기에 붙어있는 개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분수꼴로 나와 있는 경우가 더 편한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뭐 평가원 문제나 또는 수능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정수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왔다면은 정수꼴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 20쪽에 중간부터 양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 양적 관계에는 가장 첫 번째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화학 방식을 완성을 해봤을 때 각각의 물질 앞에 붙어 있는 개수에 비가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네. 이랬을 때 개수비는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입니다. 분자수의 비. 그러니까 하나, 둘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수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몰수였습니다. 따라서 몰수, 비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성립을 하지 않겠지만 기체인 경우에는 몰 부피라고 하는 게 있죠.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들은 1몰 부피가 21.4L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기체인 경우에만 배수비는 뭐에 해당할 수 있다? 부피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리 기체만. 그지? 그런데 이때 각각에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비는 어떻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생성이 됩니다.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보면은 2, 1,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는 2대 1대 2이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몰수비도 2대 1대 2이다. 그러니까 2몰만큼의 수소가 반응할 때는 1몰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거고 2몰만큼의 물이 생성되는 거죠. 알지? 그리고 나서 부피비. 얘네들이 모두 다 기체라면은 이때 각각의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될 것이다. 그지? 그런데 2대 1대 2라는 게 얘가 2몰 있을 때 부피가 44.8L, 1몰 있을 때 21.4L. 그지? 그리고 얘는 44.8L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부피비를 그냥 여기가 21.4L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피비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11.2L, 22.4L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얘네들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큼 몰수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2몰, 1몰, 2몰. 따라서 부피는 44.8, 22.4, 그리고 얘는 44.8. 이렇게 봤을 때는 개수비랑 몰수비랑 부피비랑 모두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질량으로 볼까요? 질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소 분자의 화학식량, 분자량 얼마? 2. 맞죠? 네. 수소의 분자량은 2. 따라서 2몰 있으면 몇 그램? 4g. 산소 1몰. 분자량 32. 따라서 몇 그램? 32g. 물의 분자량 얼마? 18. 이때 욕한다 그랬잖아. 18, 2몰 있으니까 몇 그램? 36g. 절대 2대 1대 1가 안 나오죠. 도리어 두 개를 더한 것이 같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질량의 비는 개수비랑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도리어 반응 물질의 질량의 총합과 생성 물질의 질량의 총합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신경 쓰일 바로 양적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결론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페이지 20쪽에 그 대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그리고 질량비는 아니다. 그 바로 밑에 화학식 분자 모형으로 예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맞지? 근데 선생님은 이 예를 보여드리면서 얘네들이 모두 무슨 상태이다? 기체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는요. 지금 현재 요 마지막에 있는 물이 뭐야? 액체죠. 그렇다면은 앞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는 부피비는 2대 1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물은 아니라는 거. 맞지? 이것도 자꾸 문제에서 한 번씩 꼭꼭 집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 방식 보시면 뒤쪽에 물질의 상태도
눈 열어서 보시기 바라요. 알겠나요? 자, 넘어가시면 페이지 21쪽에 양적 관계에 얘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치? 한번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까? 왠지 모르게 제일 좀 있어 보이는 제일 마지막 걸 한번 해볼까요? 질량 부피 관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방식의 개수비로부터 질량과 부피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인데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무슨 상태? 표준 상태. 표준 상태에서 마그네슘 2.4g이 연소가 일어날 겁니다. 이때 묽은 염산 HCl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화학 방식. 맞죠? 이때 반응 물질이 마그네슘과 염산이라는 거. 그러면은 반응 물질 마그네슘 플러스 묽은 염산 HCl. 그지? 그의 과정에서 이제 생성 물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 MgCl2 염화 마그네슘과 그지?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예요. 자, 화학 방식 완성해 볼까요? 이점에서 법이에요. 1이죠. 그지? 그러면은 얘 무조건 몇 개? 1개. 맞지? 그럼 이 안에 염소 2개 있어야 되니까 얘 몇 개? 2개. 수소 몇 개? 2개. 얘 몇 개? 1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화학 방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구체 상태까지 적어본다면 얘는 고체, 얘는 수용액. 맞죠? 그리고 얘도 수용액이죠. 수용액. 그리고 얘 혼자 기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봤어? 수소기체 부피. 맞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그네슘의 질량.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마그네슘 2.4g이 반응을 했을 때 과연 수소가 얼마만큼의 부피로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 2.4g은 뭐로 환산해줘야 돼? 몰수로 환산. 그러면은 이때 반응하는 마그네슘의 몰수랑 생성되는 수소의 몰수가 어떻다? 같다. 화학 방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확인된 수소의 몰수를 통해서 다시 부피로 환산하는 과정만 있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마그네슘의 원자량 알려주겠죠. 마그네슘 원자량 얼마? 24. 맞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몰수로 확인해야 되니까 몰수 N은 화학 식량 24분의 질량 2.4g. 얼마? 0.1몰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수소도 몇 몰이다? 0.1몰. 따라서 부피로 환산하면은 부피는 2.24L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할 때야 참 할 말 많아요. 할 말 참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뜨끔한 학생들 있으면 연습해 놓으세요.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끔 문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문제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요. 지금 현재 여기 표준 상태 있죠. 이 표준 상태가 달라질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원래 실제로는요. 표준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원래 문제에서 잘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학생들이 쉽게 풀어나가버리고 무조건 자꾸 몰수가 나와버리면 기체의 부피를 1몰 22.4로 자꾸 그냥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그것을 노려서 살짝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도씨 1기압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1몰 부피가 22.4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를 들어 온도 조건이 15도 뭐 1기압 조건이다 이러면은 바로 꼭 문제 어딘가에는 1몰 부피가 나와요. 그러면서 1몰 부피가 25L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준답니다. 알았니? 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낚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려고 만들어주는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소수점을 없애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만일 이 조건 내에서 실험했다면은 0.1몰의 부피를 얼마로 잡아주는 거야? 2.5L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나요?
자꾸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로 있는 거 자꾸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가로 쳐져 있는 거. 문제 풀다가 한 번씩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경험 있습니까? 뒤에 거 안 봐가지고 수학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랬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진행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지? 꼭 마지막까지 눈 내려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자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그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가 좀 나오네요. 그지? 자 그런데 뭐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 실험 도구를 좀 잠깐 살펴볼까요? 실험 도구? 의외로 실험 도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요. 예전에 한번 수능 문제에서 실험 도구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출제 요원들의 의도는요. 2점짜리 문제를 주어주면서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문제를 풀는 보너스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냈거든요. 오답률이 60%가 넘었어요. 그만큼 실험 도구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전자 저울과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가 나왔죠. 맞지? 자, 근데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삼각 플라스크는 주로 어떨 때 쓸까요? 삼각 플라스크. 뭐 담을 때. 보통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는 게 삼각 플라스크죠. 그랬을 때 지금 실험에서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가 지금 용질 같은 걸 녹여가지고 지금 물질을 만들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그지? 그런데 삼각 플라스크에는 눈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실험실에서 보는 플라스크에는 눈금이 있을 겁니다. 네. 삼각 플라스크는 눈금이 없어요. 알았어? 눈금이 없습니다. 눈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삼각 플라스크는 그냥 액체를 담아두는 용도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지 같은 거 넣어주고 흔들어가지고 섞어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눈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를 나왔다고. 그런데 잘 봐. 그런데 우리가 실험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크 중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삼각 플라스크랑 둥근 바닥 플라스크 두 개는 동일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눈금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또 하나의 플라스크가 더 있습니다.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부피 플라스크. 그 부피 플라스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각 플라스크 있죠? 네. 그러니까 둥근 바닥 플라스크는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지? 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는 아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죠. 나 A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틀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나 집에 가서 일기 써. 선생님이 나 신경 쓰여요. 집에 가서 일기 쓴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애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아이들이 사적인 걸 자꾸 물어보죠. 나이가 도대체 몇이에요?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어요? 뭐 애는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여학생들이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혈액형을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평상시에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미친 것 같고 약간 좀 정신 나간 사이코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은 내가 무슨 형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B형 아니면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 오시죠? 대충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는 이미지가 어떤지.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O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A형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A형입니다.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너네들이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집에 가서 조용히 일기 쓸 거죠. 베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각 플라스크는요 밑바닥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지.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피 플라스크는 삼각 플라스크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다가 액체를 채워가지고 이 눈금에 딱 맞춰주게 되면은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크의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부피 플라스크의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여기에 1리터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으면은 저 눈금까지 딱 맞춰주면은 저때 저 안에 만들어진 저 안에 들어간 액체의 부피가 1리터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요 이런 플라스크가 아니야. 알았니? 플라스크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메스 실린더. 알았니? 그 메스 실린더에 눈금이 있기 때문에 그 메스 실린더를 보고 우리가 부피를 체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자. 스포이드. 스포이드. 스포이드 눈금이 있습니까? 네. 어? 우리 보통 실험실에서 보는 스포이드 눈금이 있죠? 네. 그치? 스포이드는 눈금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포이드의 용도는? 어? 스포이드는 액체를 옮기는 용도. 알겠어? 액체를 옮기는 용도. 그러니까 원래 스포이드는 내부에 눈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포이드 한두 번씩은 써봤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액체를 이렇게 떴을 때 스포이드를 가지고 하려면은 뒤에 이제 고무를 뽁뽁뽁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니네 그 고무 누르면은 액체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만큼 딱딱 집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에 막 거품 같은 거 막 생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피를 못 잽니다. 알았어? 그러면 정확한 액체를 옮길 때는 못 써요. 어? 아니 그건 이제 메스 실린더는 부피를 잴 때고요. 옮길 때. 이렇게 부어 두시기 쫙 이렇게 분다고 아주 좋은 방법이죠. 유리막대에다가 어? 뭐? 어떤 뷰렛. 뷰렛이 뭔지 아십니까? 어? 별로 관심 없어요. 어? 아, 뷰렛은 그거죠. 이거 액체 담아놓고 밑에 코크 여러 가지 쭉 떨어뜨리는 거. 그게 뷰렛이야. 근데 그걸로도 이제 정확한 부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스포이드처럼 생겼는데 잠깐만 이거 이름이 뭐야?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습니까? 스포이드처럼 생겼는데 뒤에 고무막이 없는 거. 아 이거 이름이 갑자기 뭐더라? 이게 좀 웃기게 생겼는데 이거 선생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디로 눌러? 어? 그러니까 스포이드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위아래가 다 뚫려 있거든. 근데 스포이드는 여기 고무가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뽁뽁뽁 이런단 말이야. 네. 그런데 얘는 고무막이가 없어요. 이게 뭐더라? 거품이 어떻게 옵니까? 어? 근데 얘는 눈금이 있다. 이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나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랬을 때 얘가 정확한 부피를 옮길 때 사용하거든요. 어떻게 옮기냐면은 니네 다 한두 번씩은 해봤다. 니네 음료수에다가 빨대 들어가 있으면은 빨대를 음료수 이렇게 채워주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빨대 들어올려가지고 음료수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뒤에 딱 맞고 쫙 들어올려 버리지. 그거야. 그래서 액체 속에 제일 싹 담궈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피만큼 싹 액체가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끝에를 딱 맞고 그대로 들어올려. 그래서 정확한 부피를 옮겨주는 거죠. 알겠니? 그 다음에 손을 딱 띄면은 쭉 흘러버리겠지. 그러면서 만일 내부에 액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면은 뒤에 맞고 감싸주고 있으면은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팽창이 일어나서 액체들이 쪼르륵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몰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이런 식의 다양한 실험 도구가 있다라는 거,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니 얘들아?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이후에 뭐 굳이 시험은 안 보겠지만 예를 들어 뭐 화투 같은 거 공부하실 때 거기에서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페이지 22쪽 내용도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부분, 1강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2점, 3점 테스트짜리 문제들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3점 테스트 문제는 몇 문제 뽑아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풀어주시기 바라요. 됐죠? 자, 쭉 넘어가셔서 이제 페이지 40쪽으로 가겠습니다. 2단원 개성 있는 원소이네요.
자, 페이지 40쪽에 2가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합니다. 아, 옆에 교회가 있군요. 네. 그러면 이 소리가 녹음이 되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수업하는데 뒤에 BGM이 깔려 있는 거잖아. 그죠? 듣기에는 괜찮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깔끔한 음질을 위해 마이크를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40쪽 원자의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에서 지금 40쪽, 41쪽, 그 다음에 42쪽까지 해서 지금 원자의 구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칠판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죠. 노래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좀 늘었어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길었습니까? 원래 이렇게 안 길었어요? 아니. 노래 실력이 늘었다고. 아, 실력. 난 그전에는 못 들어가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람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은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잘 좋습니다. 대체해 보죠. 여러분들도 화학 실력이 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자라는 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돌턴이죠. 맞습니까? 돌턴이 당시에 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제 구성 입자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들 맞죠? 근데 이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돌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 원자에다가 질량을 부여한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구성 입자에 대한 내용들이 모호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논란이었던 법칙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의 개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질량이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원자가 쪼개지죠.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미리 이런 입자들을 발견해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원자를 찾아낸 사람 누구? 볼턴. 전자는 톰슨이죠. 그리고 원자핵은 러더퍼드. 양성자는 볼트슈타인. 중성자는 체드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입자들의 발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칠판에 적혀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입자의 발견을 통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톰슨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이 J.J. 톰슨이거든요. 아버지도 J.J. 톰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노벨상 수상자고 아들도 노벨상 수상자. 돌턴도 우리 고생한 네? 싹리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싹리다 노벨상 수상자. 이름 외워야 돼요. 아니요? 이름? 알아두시는 거예요. 돌턴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전자를 발견한 톰슨과 원자를 발견한 러더퍼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이름을 막 머리 싸매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는 게 낫겠죠. 그지? 알아두고 안 쓰면 다행이고, 그지? 안 외웠는데 쓰면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사실 이름 외우는 거 그렇게 안 어렵잖아요. 그지? 죽었죠. 그러시겠죠?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여자가, 한 여성이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퀴리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2명도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그 인터뷰를 했던 노벨상을 받지 못한 그 여성이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 집안의 완전 로열 패밀리죠. 그치?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확실히 부모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부모가 분명히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그지?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집안에 의사 많이 나오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었을 때 당시의 환경에서 얼마만큼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느냐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분명히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실하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을 때는 여러분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나의 모습이 나중에 내 먼 미래에 나의 그렇죠. 이런 말 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주니어가 생각게 나타난다는 거 조직하구나. 그렇죠? 자,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이 쭉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돌턴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식의 구성 입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혹시 발견 순서를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제일 먼저는 원자겠죠. 돌턴. 그 다음에 뭡니까? 전자. 흡선이죠. 그 다음이 러더퍼트. 원자핵. 그 다음이 양성자. 그 다음이 중성자. 아닙니다. 세 번째가 양성자, 네 번째가 원자핵, 다섯 번째가 중성자입니다. 그러니 실제 발견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때 각각의 구성 입자들, 즉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융합과학에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기본 입자인 쿼크로 구성된다. 이런 내용들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구성 입자들만 살펴봐요. 그랬을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있죠.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하량을 전하량의 기준을 예를 들어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양성자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중성자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지? 그리고 질량을 표현할 때 실제 질량은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 왜?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질량 비만 보죠. 맞지? 그런데 실제 질량을 엄밀하게 측정을 해보면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약간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질량비가 1대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는 보통 1837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1837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읽을 때는 매우 작다. 따라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리량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량비는 둘째치고 전하량 같은 경우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값이 실질적으로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예전에 물리할 때 나오거든요. 물리할 때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1쿨롬이라고 하는 전하량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랬을 때 1쿨롬은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가 1쿨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는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들이 훅 지나갈 거 아니야. 그때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거든요. 그랬을 때 저만큼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총량이 1쿨롬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하나는 1쿨롬 이걸로 나누면 되겠지. 그 값이 이건 거야. 알았어?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값과 요 값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괜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수 했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물리하는 학생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인데요. 6.25 전쟁은 오케이? 됐습니까? 믿으니? 6.25 전쟁은 이렇다고 알았어? 근데 다시 확인해주면 그 6.25 저거하고 1.6하고 같은 거랑 어? 1쿨롬이라고 하는 전하량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총량이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라면은 1쿨롬 이걸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요거 연결해서 외우면은 6.25 전쟁 때 그때 총알바지로 끌려갔던 학도병의 나이가 16에서 19살까지. 그러니 항상 외울 때는 유치하게. 그래서 뭔가를 외울 필요가 있다면 유치하게, 그리고 야하게, 그리고 욕이 살짝 섞이면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울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기억에 좀 오래 남으려면은 왠지 모르게 좀 야하고 왠지 모르게 욕이 좀 섞이면은 잘 외워집니다. 그 중학교 아이들이 외우는 것 중에 별의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 형이 있거든요. 뭐 그거 외운 거 있지? O, B, A, F, 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거 외우라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외우라고 할 때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O, beautiful girl, kiss me.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남자애들한테는 그렇게 남자애들한테는 뭐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O, beautiful girl 그런 다음에 kill me 뭐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이 그래서 잘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유치하게 외우거나 야하게 좀 욕이 살짝 섞이면은 잘 외워지지 않는가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원자의 구성 입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견 순서가 원자 나오고 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그 이후로 양성자, 원자핵, 중성자 순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실험, 그리고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트의 실험이죠. 자, 페이지 40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바로 톰슨의 전자 발견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음극선 실험이라고 표현했죠. 맞지? 자, 전자를 발견해야 되는 과정, 전자 발견은 무슨 실험이다? 음극선 실험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톰슨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찾아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체를 채울 수 있는 관에 예를 들어 어떤 기체 같은 것들을 쭉 채우고요, 양쪽에서 높은 전압을 딱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안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향하는 무언가 선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 톰슨이 그렇다면 저 음극선은 빛일까? 아니면은 입자의 흐름일까?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 40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음극선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험 오른쪽. 이때 예를 들어 이렇게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놓은 상태에서 중간에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죠. 그때 위쪽에다가 마이너스, 아래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때 직진하던 음극선이 직진을 하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음극선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음극선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이 말은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음극선 진로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요 앞에다가 금박 같은 것들로 만든 아주 얇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을 때 만약 음극선이 빛이라면 그냥 단순히 바람개비에 빛을 비췄다고 해서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니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음극선이 결과적으로 바람개비의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흐름일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게 바로 이 톰슨의 실험인 거죠.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음극선이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톰슨이 내부에 기체들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수소 채웠다가 다를 때 또 다른 기체 채웠다가 이러면서 실험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금속 집어넣고 금속에다가 역시 고전압을 빵 때려가지고 음극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각각의 음극선들이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전하를 딱 걸어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서 이때 음극선이 휘어지는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물질들에서 음극선이 만들어지고 그 음극선이 만들어지는 그 입자들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면은 같은 전하를 딱 걸어주었을 때는 질량에 따라 휘어지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실험을 진행을 해봤더니 어떤 기체를 채우든 어떤 금속판을 사용하든 만들어지는 음극선은 똑같은 전하에서 똑같은 비율만큼 휘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음극선을 만들어내는 입자는 모든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전자라고 명명을 했었던 겁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톰슨이 전자의 존재를 발견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톰슨이 전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돌턴이 원자를 하나의 구의 형태로 생각을 하니까 그제? 이때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면서 돌턴의 원자 모형을 따라가되 이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구에 처박혀 있고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되니까 구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푸딩 모형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푸딩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건가? 그러니까 뭔가 박혀 있는 건가? 그 뭐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푸딩 팔 때 그 안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 과일 같은 거. 이게 겉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속에도 있습니다. 전자들이. 알겠니? 그런 형태. 근데 개인적으로 푸딩 모형이라기보다는 건포도 박혀 있는 식빵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포도 박혀 있는 식빵 같은 거. 그러니까 식빵 겉에도 건포도 찍혀 있고 안에도 건포도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실정에는 푸딩보다는 건포도가 더 그 식빵 모형이 더 어울리지 않니? 내 생각이야. 네. 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톰슨이 이렇게 음극선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당시의 기체를 방전시키게 되면은 내부에서 음극선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음극선과 반대되는,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또 하나의 선을 찾아내게 됐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음극선의 반대다 해서 양극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런데 음극선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라는 게 톰슨에 의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선도 결과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한 사람이 바로 골트슈타인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골트슈타인이 양성자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골트슈타인은 양성자의 존재를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고 양극선이라고 하는 그 빛의 흐름을 통해서 저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알았니? 근데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러더퍼트예요. 그렇다면은 실제 그 입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러더퍼트가 수행했던 실험이 바로 페이지 41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탐구자로 살펴보기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알파 입자 방출기가 있고요. 알파 입자 방출기가 있고 그 앞쪽에는 얇은 금박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형광물질을 바른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맞지? 그랬을 때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는요, 러더퍼트가 알파 입자, 즉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 이가 양이온의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켰을 때 만일 톰슨의 모형대로 금박이 예를 들어 저런 모형들로 쭉 이루어져 있다면 대부분 입자들이 통과를 해서 뒤쪽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 안에 금박을 이제 설치를 해놓은 이유가 입자들이
저 알파 입자라고 하는 녀석이 헬륨 양이온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굉장히 투과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질들을 통과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특히 이제 금속을 통과시킬 때 금속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아무리 투과력이 좋아도 통과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만들 수 있는 금박을 이 금속을 찾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전성과 연성이 우수한 금속이 바로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가장 얇게 만들 수 있고 가장 길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실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 그 황제들, 왕들이 입던 옷에 보면은 금으로 막 용수 나와져 있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만약 그런 걸 만들자면 금색 실로 가져가겠지. 근데 그때는 진짜 금으로 가져갔죠. 금으로 가지고 진짜 뽑아냈죠. 아 너네 아 참 그거 못 봤겠구나. 그 영화 그 뭐더라? 주진모 나오고 싸가지고. 그래 쌍화죠. 너 어떻게 알아? 너 노래 못 보잖아. 아, 그 조인성하고 송지효 나온 거요? 주진모하고 누구? 조인성하고. 조인성하고 나오는 거지. 그거 맞지? 쌍화죠. 네. 키스하고. 아 그거 19금짜리. 근데 거기 영화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핀트를 맞추긴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그게 있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 궁녀가 금실로 가지고 술을 넣는데 그 금을 훔쳤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갇혀요. 옥에. 근데 그 맞나? 쌍화점에 나오는 거 맞나? 아, 니네 못 봤지? 근데 그게 근데 그 이런 일이 실제로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당시에도 금이 굉장히 비쌌을 거 아니야. 금실을 만드는데 금 자체가 비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실이 도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궁녀 하나가 말 못하는 벙어리 궁녀 하나가 오해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투옥이 된단 말이야. 하옥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 궁녀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금실을 구해다가 자기 허벅지에다가 금실로 가지고 실을 새깁니다. 그런 다음에 받아주려고 죽던가? 뭐 그래. 근데 하여튼간 허벅지에다가 금실로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시로 적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럼 바느질했어요, 자기 혹시? 자기 바늘로 떠버린 거죠. 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니? 안 그래? 근데 어찌됐건 뭐 금이라 여기서 이제 금박을 사용한 이유가 가장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요. 자, 알파이다 방출기로 헬륨을 쐈을 때 그 전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여기에 이제 저런 식의 원자 모형들이 막 저렇게 원자들이 있어도 저 사이를 삐집고 헬륨이 통과를 할 거고 살짝 휘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 찍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 여기에 점들이 찍히던데 여기에도 점이 찍히고 여기에도 점이 찍히는 사실을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입자들이 처박혔다는 것은 헬륨들이 대부분 금박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헬륨 입자를 휠 수 있게끔 무언가가 힘을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결과적으로 저 안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있거든요. 그럼 전자가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는 아무리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헬륨 자체를 끌어당길 만큼의 상대적인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확 잡아당길 건데 예를 들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녀석이 쓱 지나갈 때 내가 잡아당겨봤자 이거 휘어지겠니?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가벼우면 바다 확 잡아당기면 확 휘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근데 전자가 저렇게 헬륨을 잡아당겨서 휘어질 수 있을 만큼까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때문에 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휜다? 그렇죠. 어떤 플러스 입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 때문에 휘어진다는 결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만들어져. 요게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오다가 튀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륨을 튕길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 엄청난 질량을 가진 입자가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실험과 요 실험을 가지고 저 원자의 구조 중에서는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서 매우 질량이 큰 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입자들이 결과적으로 매우 작은 한 점에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어떨 것이다. 대부분 빈 공간일 것이다. 이런 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원자핵의 존재를 예측을 한 사람이 바로 러더퍼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알파 입자 설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트는 원자핵을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원자핵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가운데 플러스를 띤 질량이 매우 큰 입자, 그리고 주변은 빈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자, 다시 보세요. 러더퍼트는 이렇게 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내부에 플러스를 띤 매우 질량이 큰 입자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볼트슈타인이 생각했던 양성자일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자핵을 찾아내고 나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원자핵이 띠고 있는 전하량과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라면 결과적으로 그 양성자의 전하량과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하량에 비례하는 만큼 질량도 일정하게 커져야 되겠죠. 맞지? 예를 들어 양성자가 2개가 있다면 양성자 2개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질량도 딱 2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하량을 맞춰버리면은 원자핵의 질량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양성자의 질량보다 월등히 큰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낸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의역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지금 찾아낸 원자핵 내에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양성자만으로는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찾아낸 원자핵 내에는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질량을 가진 또 다른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더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예측이 뭔 거야? 중성자인 거야. 그런데 그 학회에서 듣고 있던 그걸 듣고 있던 채들이 금속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금박이 아니라 베릴륨으로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저 안에서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렇죠.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딱 올려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들이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앞서 톰슨이 푸딩 모형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트는 가운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양성자나 중성자에 관련된 원자 모형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이 페이지 42쪽 위쪽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자의 표시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그때 우리 앞에서 했었던 원자량하고 지금 여기 원자 표시에 나오는 질량수랑 서로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밑에 나오는 동위원소도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우리 앞에서 한 번씩 다 다뤘었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43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사이언스 디저트가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앞에 좀 보세요. 우리는 물질의 상태가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네 가지 상태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플라즈마가 있죠. 고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액체가 높아지면 기체로 바뀌죠. 근데 기체 상태의 물질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나눠지면서 그냥 이온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상태가 플라즈마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하면은 왠지 모르게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예전 카트라이더가 있잖아요. 카트라이더에 보면 자동차 이름 중에 플라즈마가 붙는 자동차들이 나오지 않냐? 그러다는데 플라즈마 붙어있으면 다 빨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플라즈마가 무언가 그렇게 빠르게 만드는 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온이에요. 그래, 스타에서 나오지 플라즈마.
그러니까 실드를 만드는데 이온으로 실드를 만드는 거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있어요? 아 그거. 프로토스가 하는 거. 야 너네들도 스타를 하지? 네. 선생님 스타 세대거든요. 우리는 뭐지? 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 PC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스타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타가 지금 롤이랑 비슷하죠. 더 하잖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요. 롤을 못 넣어. 지금 현재 그 게임을 접하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요즘 한참 인기는 롤, 그 인원수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당시 스타가 더 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우리나라에 PC방이 없었어요. 스타 때문에 PC방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 스타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메일 주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네티즌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어요. 알아? 근데 스타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애들이 그때부터 드디어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던 PC방에 애들이 모이고 앉아가지고 스타하고 있고. 그지? 대학교 갔더니 공강 시간이면 무조건 스타하러 갑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세대가 차이가 나요. 바로 우리 선배들 있잖아. 선배들은 일단 당구장에 가. 근데 우리들은 스타하러 가.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롤을 하겠지. 스타 안 하면 막 간첩이었던 거 그랬는데. 간첩뿐만이 아니라요. 간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살고 있던 그 대학교 다닐 당시에만 해도 스타를 안 하면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 진짜. 아까 잠깐 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할 것 같지? 근데 그래 봐 보이는 문제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집에 웬만한 콘솔 게임기 다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 콘솔 게임기에서 꼭 해보고 싶은 대작이 있어요. 그거 하나 하려고 게임기를 사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그냥 처박아놔요. 근데 선생님이 싫어하는 게임류가 RPG 같은 거, 롤플레잉 게임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그치? 리니지랄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등장. 에이플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초딩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아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의 게임들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눈에 안 보여요. 맞죠? 근데 스타를 했던 이유는 일단 승패가 갈리잖아. 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이후로는 이제 스타를 계속 하니까 그래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대학교 가서 전국 각지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실력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친구들하고 스타를 하러 가면은 2대1을 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쓸렸어요. 그 전문 용어로 엘리라고 하죠. 깨끗하게 이제 모든 건물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친구들이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가스하라는 안 그래요. 그래서 구경은 하라 이거지. 되게 억울하잖아. 그래서 열받아서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쓸리고 나면은 그냥 그거 딱 일단 내려버리고 화면 내려버리고 다른 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카트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카트라이더는 페인이었습니다. 카트라이더 한참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했던 건데 카트라이더는 정말 페인처럼 했어요. 스타일도 인기 진짜 많았는데. 그 한참 인기 있을 때 나도 했어. 그때 선생님이 게임을 참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잘 못하거든요. 게임을 잘한다라는 이야기, 뭐 게임 잘해요 이러면은 게임 잘 못합니다라고 하지만 딱 하나 게임 잘하는 것 중에 딱 두 개 있어요. 카트라이더랑 포트리스 2. 너네 포트리스 2 해봤니? 포트리스 이렇게 대포 쏘는 거잖아. 네. 포탄 쏘는 거. 그게 서버가 3개가 있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선생님 베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서버의 1위가 금관 그리고 10위까지가 은관이었어요. 랭킹. 그래서 선생님 베타에서 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했는지 알겠지? 요즘 뭐 매크로를 돌린다 그러잖아, 가상으로. 근데 그게 음감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를 유지하려면은 그게 내가 그냥 게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PC방에다가 컴퓨터 8대를 통째로 돌립니다. 그 경험치를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게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포트리스트는 그렇다고 치고 8대를 돌렸어요? 그게 4대4까지 되거든. 4대4까지 되는데 8명이 할 수 있는데 개인전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기게.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경험치가 많이 안 올라. 근데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카트라이더는 진짜 페인이었어요. 카트라이더는 스피드레이킹밖에 아니고 스피드전밖에 아니거든요. 그때 전국 상위 50위권 안에 항상 들어있어요. 대충 어떤 식인지 아시죠? 맘만 먹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 리타이어는 둘째치고 당시에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던 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광산 다운힐 같은 거. 손가락. 그렇지, 빌리 손가락 뭐 그런 거. 광산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요, 뻥 조금 못하면은 처음 출발부터 끝까지 부스트 안 끄고요, 눈 감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게임을 했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근데 부스터 막 잘 안 모아지던 차 아니에요? 막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알포, 솔리드 뭐 이런 자동차들 막 그런 거였는데 그걸 부스터 안 끄고 갔어요? 안 꺼. 웬만해서 안 끕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열심히 엉덩이 흔들죠. 열심히 엉덩이 흔들어야 부스 한번 딱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거의 부스 안 끄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 이렇게 손가락 올라갔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지개 손가락이었거든. 그래서 무지개 손가락 하나를 2개를 만들었어요. 아이디를 2개를 해가지고 무지개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하나짜리를 2개를 만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반장갑이 생겼더라고. 반장갑에 별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등급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바꿔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무지개 손가락 하나였는데 나중에 그 반장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 등급은 뭐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반장갑 무지개, 별 반장갑 무지개 하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알겠지? 그리고 항상 스피드전 랭킹을 하다 보니까 루찌를 쓸 일이 없잖아요. 800만 루찌? 800만 루찌. 그래가지고 좀 되게 웃기긴 한데 그 당시에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중학교 아이들 막 가르치고 있었거든. 근데 중학교 아이들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애들이 다 카트 막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이번에 시험을 봐서 전체 평균이 몇 점을 넘으면 내가 카트라이더 차 선물해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미쳐가지고 막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등급이 넘었어요. 평균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PC방 싹 가가지고 골라! 아무거나 골라! 그때 뭐 카트라이더 루치차가 4만 루치 그랬었거든요. 비싸죠. 골라! 형 없어! 그때 당시 애들이 한 10명 정도 돼서 써봤자 얼마 돼? 기껏해야 40만 루치? 에이 며칠 하면 나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구정대 이럴 때 친척들 모이잖아요. 꼬맹이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 다 카트 하잖아. 그럼 애들이 막 맨날 세배하고 돈 주세요 용돈 달라고 막 쫓아다니지. 필요 없어. 야 피셔맨. 가가지고 카트라이더 쳐 골라. 아이 몇 대씩 사줄게. 다 사줘도 뭐 티도 안 나고 있었어요. 그때 왜 게임이다 그랬지. 플라즈마. 그래서 물질의 4번째 상태가 플라즈마. 실제로 플라즈마는 거기에 쓰고 있죠.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는데 PDP TV. 왜 우리 얇은 TV를 봤을 때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LCD가 있고 그 다음에 PDP가 있고 LED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PDP를 많이 안 쓰죠. PDP를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LCD가 나온 다음에 LCD의 단점을 보완한 게 PDP예요. 근데 PDP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CD가 액정 가지고 만들잖아. 그래서 처음에 LCD TV 나왔을 때는 그 액정 분자들을 전류로 흘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플라즈마 TV. 그게 나왔던 거야. 근데 이후에 발광 소자를 이용한 LED가 나왔고요. 기술이 더 발전하니까 LCD의 응답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굳이 PDP를 쓸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PDP를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두 가지, LCD랑 LED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물질의 상태 네 가지입니다. 그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물질의 상태 세 가지를 봤을 때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일정량의 질량을 부피로 환산을 해보면은 고체 부피가 제일 작고 액체, 기체가 갈수록 커지죠. 따라서 밀도는 고체 밀도가 가장 크고 액체, 기체가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물은 이러지 않았습니까? 물의 부피는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컸죠. 그런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많이 크고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게 물이었고 그 다음이 얼음, 그 다음에 수증기였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컵에다가 물을 담아두고요. 거기에 얼음을 띄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다른 물질이라면 고체가 가라앉아야 되죠. 밀도가 크니까. 얼음은 위에 떠버리죠. 이렇게. 네. 맞지? 이때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피가 전체 부피의 10%가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부피의 10% 정도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물의 밀도가 1이라면은 얼음의 밀도가 한 0.9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43쪽에 사이언스 디저트에 보시면요, 바로 이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졌을 때 가라앉는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물이 H2O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물이 동위 원소 중에 수소의 동위 원소 중에 질량수 1짜리, 그 다음에 16짜리 산소를 사용한다면은 화학 식량이 얼마나? 18 나와야 되죠, 분자량이. 네. 맞지? 네. 근데 사실 얼음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근데 얼음도 똑같이 분자량 18짜리 물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당연히 부피가 크니까 밀도가 작아서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음을 만들 때 수소에 질량수 1짜리가 아닌 2짜리를 사용하고 산소 중에 16짜리가 아닌 18짜리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분자량이 얼마가 돼요? 22가 돼버리죠. 맞지? 그러면 일반적인 물이 18일 때 얼음의 분자량이 22가 돼버리거든요. 밀도가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얼음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예전에 한번 문제로 다뤄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의 얼음은 위에 떠 있죠. 네. 그때 수소가 1짜리 수소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밑에 가라앉는 얼음이 있네요. 이 녀석은 수소를 2짜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얼음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 전에 앞에 있는 문제 중에 풀만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